여러분들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비만약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이거 함부로 먹는데 나쁜 거 먹을 때 잠시 즐겁잖아요. 근데 이후에 되면 오히려 우울해져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식욕 불안정하신 분들, 먹었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은 장을 고쳐야 돼요. 과일은 건강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지 살찌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니다. 제가 우리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다 같이 이걸 잘 먹을 것 같아요. 소 간, 아보카도, 생선, 달걀 노른자, 브로콜리 또는 일부 씨앗류. 최겸 영양학 2024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그동안의 어떤 식단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들, 그 파편화된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쓴 이론책이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전 관련 책이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잘하는데 싶으면 원하시는 것들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제 국내 다이어트계에서나 건강계에서 약간 많은 분들한테 약간 사랑을 받는 이유, 또 미워한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전통적인 다이어트 패러다임의 어떤 핵심을 담은 그림입니다. 저울 시소로 표현했었죠. 우리가 칼로리 중심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오른쪽 그림부터 보자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 이것의 총량과 소모한 에너지, 그 양의 총량을 비교해가지고 먹은 양이 많으면 무조건 살이 찐다, 반대로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되게 당연했어요. 전문가 대중 할 거 없이.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우리 몸이라는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대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된다. 비만 이런 건 단순히 칼로리가 많이 쌓이고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체지방 과잉 상태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듯이 과거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어떤 대사 습관들, 그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되는 결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대사 체계가 망가졌을 때 발생하는 결과가 비만이다. 심지어 살이 찌는 건 살만 찌지 않잖아요. 살쪘을 때 무기력하죠. 또는 건강검진 지표 나쁘죠. 또 이렇게 우리가 당뇨나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비만이 암을 유발한다, 비만이 심장병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약간 귀여운 발상입니다. 비만은 그냥 그 문제 상황의 결과 중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7, 8년째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에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약간 다이어트 컨텐츠 보면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칼로리 줄이라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물질 피하세요, 조심하세요라는 얘기 되게 많을 거고요. 요즘에는 탄수화물 적절하게 줄이라는 것도 되게 이제 익숙해졌고 공복 시간도 적절하게 만들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약간 바위에 계란 치듯이 한 7, 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문제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하니까 보통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들을 쉽게 먹었고, 사람들 잘못이었죠. 사람들은 자책하게 되고 의지 부족이야.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현재 상태는 지금 문제가 있고 나는 모자란 사람. 하지만 저는 되게 다른 관점으로 솔루션을 내왔습니다. STILES MEPP.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관련 패러다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대사 문제인데 어떻게 고치는가, 어떻게 정상적인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을 회복하는가, 이 10가지 이것들을 관리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S, 나쁜 음식을 끊거나 아니면 최대한 줄인다. 두 번째 T, 먹는 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한다. 근데 공복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대사 리듬에 맞게 먹자. 먹을 때 잘 먹고 불필요하게 먹지 말자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I, Intermittent Fasting, 가끔씩 단식하자. 근데 그 단식은 24시간 이상의 약간의 긴 공복,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또는 72시간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인류나 동물들이 했던 것처럼 가끔씩 길게 굶는 것들, 그게 되게 우리의 건강 유지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지 말자. E, 운동하자. 이건 익숙하죠. S, 잠 잘 자자. 또 되게 감사하게도 지금 건강 콘텐츠에서 잠 잘 자는 건 약간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잠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익숙하시죠?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잠이라는 게 어쩌면 식단과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 기본을 쌓고 있는 게 잠이라는 습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네 가지는 약간 조금 다른 차원의 것들인데 위에는 6가지는 행동들, 위에는 6가지 행동들을 잘한다고 되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밑에 있는 이 마음 관리, 마음 돌보기, 그리고 내 주변 환경 돌보기, 그리고 인간관계 돌보기, 이 3가지 꼭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지금 음식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해도 내가 인간관계가 엉망이거나 내 주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면, 내 마음이 계속 나를 부정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강박이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나아가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놀아라. 우리가 단순히 뭔가 일하시죠, 직장인이시죠? 일하고 음식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것만 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재밌게 놀고 되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삶 안에 꼭 잘 가져가시라. 이 10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 또는 건강한 삶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파트는 기초 이론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는 처음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적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영양이라는 게 그동안 사실 전통 영양학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거, 영양 결핍이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하지만 지금 20세기 넘어서서 2020년대 왔을 때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영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좋아요. 지금 식단하는 게 나 지금 체중 감량하자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식단을 했을 때 내 몸과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을 더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고 이것들이 나 잠재력을 올리고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삶을 조금 더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영양의 어떤 상위 목적이다. 우리가 보통 제가 되게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은 진짜 똑똑하다. 되게 정교하고 강인하게 설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내 몸의 설계는 굉장히 멋지고 대단한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잘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설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느낌만 가져가세요. 외울 거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각 세포, 장기 세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안에 다양한 어떤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또 구성해서 어떤 장기를 이루고 그 장기들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호흡계부터 골격계까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이 어떤 기능하고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몸 밖에서, 저기 있는 점선이 몸 바깥을 나누는 선인데 몸 밖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각각의 방식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이 미토콘드리아예요. 회색 사각형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데 여기에서 이걸 에너지로 바꾸고 우린 그걸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또 이걸 저장했다가 다시 쓰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멋지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좋은 식단이란 무엇일까? 유튜브에서 약간 식단 이야기 이런 거 보시면 뭐 하시면 살 빠집니다. 뭐 먹으면 뭐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 특성상 그렇게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식단이란 이런 겁니다.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식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먹냐 안 먹냐 중요한 거 아니고요. 또는 어떤 전문가가 말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 특성 그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식단이 좋은 식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단할 때 관리하고 통제하고 강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내가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하면 힘주게 되잖아요. 힘주고 약간 조금 이제 억지로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돌보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 행동이 식단 관리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영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몸 그리고 정신 여기 영향을 미치고, 네, 우리가 내 몸을 잘 돌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나아갔을 때, 실천했을 때, 오늘 배우신 것들을 잘 실천했을 때 그것들이 나의 몸을 돌보게 만들고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게 만들어주면서 내 주변 사람들, 가깝게는 나의 연인이나 가족들, 네, 나아가서 그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먹는 게 곧 나다. 먹는 게 나를 결정한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음식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쓸 수 있다. 두 번째, 내 몸을 구성하는 체성분의 재료로 쓰인다. 세 번째, 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의 재료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말이죠. 그리고 음식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어떤 덩어리, 에너지만이 아니라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은 되게 많은 어떤 신호를 촉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활동, 어떤 호르몬 신경 반응, 소화 활동, 또 나아가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나의 생각과 감정, 컨디션, 활력, 퍼포먼스 같은 것들, 그리고 내 몸의 어떤 구성 성분이나 또는 내가 어떻게 나이 들고 병에 걸리는지. 그 가끔씩 이제 우리가 식단 관리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유난 떤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기대 수명이 한 60살이었으니까 다들 그때쯤 되면 약간 60, 70대 때 사망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 수명이 한 80살에서 100살까지 오래 사는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건 기대 수명이랑 건강 수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병상이 누운 상태에서 20년, 30년 보내는 것도 수명이에요. 내가 혼자서 밥 못 먹으면서도 30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뇌졸중 와가지고 어디에 기능 이상 생겨서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그리고 요즘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야 30대, 40대 분들이 있으면 되게 비슷했어요. 옆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 집 농사 짓는 사람이나 둘 다 상황이 되게 비슷했는데, 요즘엔 같은 30대도 노화가 다르고, 같은 50대도 이 사람은 완전 할아버지 같고 이 사람은 아직도 되게 30, 40대 같고.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내리는 결정들, 어떤 습관들이, 자극들이 신호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의 노화, 늙는 양상과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어떤 양상과 속도를 늙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음식이다. 지금부터 집중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건강 주제에서 우리가 장이라는 거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딱 핵심들을 제가 처음으로 좀 공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장을 생각할 때 보통 장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우리가 곱창 막창 먹을 때 그 쭈글쭈글한 관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뭐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응가가 만들어지는 공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제부터 장을 떠올리실 때는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는 이 흙층, 저게 어떻게 보면 장의 어떤 벽입니다. 장벽. 이 밑이 우리 몸 안속, 이 바깥이 그 장관. 우리의 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벽, 그러니까 장세포.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표면에 살고 있는 어떤 미생물 환경, 물질들 환경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어떤 장 생태계다. 네, 이 그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되게 뭔가 잘 살고 있죠. 되게 식물 다양성도 많고 되게 건강해 보이죠. 뿌리도 많고 흙도 많고. 근데 현대인의 장은 딱 사막처럼 황폐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최근에 영화 듄2 보셨죠? 딱 현대인의 장이 듄2에 나오는 사막화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전 이겁니다. 장은 우리 몸의 토양이다. 네, 저 그림 하나가 어마어마한 걸 표현하는데요. 일단은 그 장이라는 것을 구성할 때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죠. 장 긴밀 결합, 두 번째 점액질막, 세 번째 미생물.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이 선이 어떤 장상피 세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 공간은 우리의 그 관 안쪽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음식이 우리의 어떤 장 속에 있을 때, 소장이나 대장 속에 있을 때 걔는 사실 우리의 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는 아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은 사실 우리 몸 안이 아니라 바깥이에요. 진짜 들어오는 것은 이 장 상피세포를 뚫고 안으로 흡수했을 때, 그때 진짜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아이보리색 되게 촘촘하게 연결된 이 세포들, 이것들이 장 세포들이고 표면 세포고, 이것들의 표면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안쪽 공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저기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들,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있죠. 쟤들이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물론 장 안에는 이 박테리아 외에도 다양한 또 미생물들이 있어요. 곰팡이도 있고. 하지만 쟤들이 좀 약간 중요한 거니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음식물 같은 게 지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장 상피세포 여기에 도달해가지고 이걸 뚫고서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그 영양소를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장 상피세포는 지금은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이 해조류 같은 거 있죠. 저게 약간 점액질을 표현한 거거든요. 뮤신이라고 해가지고 당 단백질인데 장 표면에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질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알로에나 또는 달팽이 있죠. 달팽이가 지나가면 거기 끈적끈적한 물 있죠. 그거랑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점액질 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을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관이 있고 그 관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어떤 장의 어떤 세포인데 걔들이 되게 긴밀하게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영어로는 타이트 정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표면에는 어떤 점액질 막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또 우리 장을 되게 보호해주기도 하고 윤활제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쪽 위쪽에는 되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아까 보셨던 그 토양 그림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그림만 딱 보시면 좋아요. 유산균 드시는 분? 많이 드시네요. 거의 대부분 다 드시는데? 좋아요. 왜 드시는지 모를 거예요. 맞죠?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유산균 또는 사실 정확하게는 유익균의 일부인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예요. 균입니다. 그 균들이 여기에 왜 많이 있으면 좋은가? 왜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 역할들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소화라는 것은 우리 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어떤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요. 또는 어떤 우리 몸의 방어 체계 관련된 것들, 염증, 면역 조절하고요. 또 어떤 나쁜 균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장벽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그 미생물들이 되게 어떤 만드는 대사 물질들이 되게 중요해요. 마치 그 토양에서 지렁이가 하는 역할과 비슷해요. 보통 흙이 있으면 지렁이들이 약간 뭔가를 먹고 응가하는 것들 있죠. 배설물. 걔들이 흙의 건강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 물질들이 우리의 어떤 장 건강에도 중요하고, 그 물질들이 또 몸 안으로 들어와서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제노에스트로겐은 환경 호르몬 같은 거예요. 제노에스트로겐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환경 호르몬까지. 그래서 몸에서 약간 분해되거나 배출되는 게 좋은 것들, 또는 중금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도 얘가 영향을 미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몸 안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얘들이 우리의 거의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먹는 거예요. 미생물은 용병선수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야구 경기 보시면, 보통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경기 보시면 꼭 팀마다 외국인 선수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이 좀 잘하니까 거기서 되게 잘하는 선수들을 큰 돈을 주고 데려와서 우리가 같이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팀의 보통 타자의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의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냐가 그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야구팀이라고 하면 미생물은 그 외국인 용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팀인데, 단순히 우리의 한국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선수가 들어왔는데 걔들이 미생물이다. 이해 쉽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국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경기를 잘하면 좋은 경기를 할 거고요. 그 친구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팀을 망치거나 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내 미생물 바라볼 때 미생물은 우리 몸의 용병이다. 미안해, 하나 놓쳤구나. 미생물아 일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물아 일체는 어떤 사물과 내가 하나다 의미인데, 저는 사실 우리가 미생물을 우리 존재에서 분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얘들이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들을 살게 해주고 있는 어떤, 얘들이 주인일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받아요. 얘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냥 얘들의 어떤 거주지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우리랑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서 이 미생물은 우리와 그냥 하나의 팀이다.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아까 그 장 표면의 어떤 점액질 막이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장 표면에 이 친구들이 어떤 우리가 점성을 만들면서 또 약간 되게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이 망가질 때, 우리가 어떤 장이 망가졌을 때 저는 세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 장 세포 사이에 촘촘한 결합들, 걔들이 망가졌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밀가루나 글루텐 같은 것들 많이 드시거나 또는 이 제품에 있는 카제인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장 이 세포들이 기밀 결합이 느슨해져요. 루즈해집니다. 그 사이로 나쁜 애들이 막 들어오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게 장 건강의 하나의 지표. 두 번째, 장 표면에 있는 보호막들이 닳거나 없다. 세 번째, 장 미생물들이 좋은 게 별로 없고 다양하지 않고 나쁜 게 많다. 이게 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느낌을 드리면, 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군사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또 노력해 주시는 군인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딱 그림과 비슷하게 우리 몸도 밖에 있는 그 우리 관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게 있어요. 걔들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몸의 방어막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기억나죠? 첫 번째, 기밀 결합이 망가진다. 두 번째, 장 점막 모자라다. 세 번째, 미생물 환경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좋은 용병들이 없고 나쁜 애들만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장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조금 간단하게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내 어떤 장의 기능들 되게 많죠. 우리는 1번만 생각했습니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장은 면역 기관이기도 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항염증 또는 항진균, 항균, 이렇게 나쁜 것들을 맞서 싸우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여기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지 않지만 이 방어막이 뚫리면, 그러니까 아까 군사 경계선이 뚫리면 적군이 몸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걔들이 이제 서울로 오고 걔들이 이제 우리 도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서울로 온다는 건 뇌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뚫리면 뒤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증상들이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이 없고 살찌고 쉽게 심장병 걸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경비 말씀드렸고, 감정, 행복감, 어떤 평안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엽기 떡볶이 먹을 때 행복한데 잠시 쾌락을 느끼지만 나쁜 거 먹을 때 한 잠시 즐겁잖아요. 근데 이후에 되면 오히려 우울해져요. 빵 맛있는 거 막 먹으면 먹을 때 좋죠. 근데 먹고 나서 시간 지나면 우울해져요.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장이 망가지면 우울해집니다. 왜? 장에서 우리의 또 행복감과 안정감 만드는 또 이런 물질이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은 장을 고쳐야 돼요. 약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우울증약, 이런 감정약 먹는 게 아니라 장부터 고쳐야 돼요. 네, 소화 잘 안 되네, 나 배변 이상하네, 가스 많이 차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 잘 자는 거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잠을 들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멜라토닌. 근데 그 멜라토닌은 장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트립토판,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 멜라토닌, 트세멜, 이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미노산을 많이 먹고 잘 흡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장이 건강해야지 잠까지 잘 잔다. 그래서 장이 망가진 분들은 잠도 엉망이다.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잠도 못 자. 잠 잘 자야지 건강해지는데 그럼 더 나빠져. 잠 잘 못 자면 다음날 식욕 더 불안정해지고 더 기운 없고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데 그럼 또 나쁜 음식 더 먹고 커피 더 먹고 난국이죠. 그 중심에서 우리가 그동안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얘기할 때 장을 똑바로 못 봤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호르몬들, 우리 몸에서 어떤 포만감과 혈당 안정,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음식을 적당히 먹고 멈출 수 있어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에서 나와야 될 이런 포만감 호르몬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식욕 불안정하신 분들, 충분히 먹었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나쁜 음식들을 자주 폭식하거나 과식하시는 분들은 장이 건강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비만약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이거 함부로 먹는데 저는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GLP-1이라고 하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고 어떤 이런 좋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펩타이드를 모방한 게 그 약물인데 그게 장만 건강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재밌을 거예요. 장은 또 다른 뇌다. 네.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왜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왜 장이 제2의 뇌일까? 첫 번째, 장에는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뇌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약 5억에서 6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 자체가 신경세포 덩어리인 거죠. 네. 그리고 장과 뇌는 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결돼 있어요. 신경회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대사 물질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염증과 면역, 독소, 가스, 수소나 메탄 이런 것도 차게 만들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 배에 가스 찰 때 있잖아요. 복부 팽만감 있을 때, 나쁜 거 많이 먹었을 때 배가 불불할 때, 그때 우울할 거예요. 그때 좀 불안할 거예요. 왜? 그런 느낌들이 뇌로 가니까. 영양 물질들, 대사 산물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미생물들이 어떤 발효하면서 만들어졌던 물질들이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걔들도 뇌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의 결과가 뇌 기능, 스트레스, 감정, 어떤 생각, 나의 잠, 행동까지. 그러니까 우린 그동안 우리의 뇌가 되게 전지전능하고 뇌가 전부다, 이성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 또 다른 뇌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얘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아쉬운 게 있다면 걔들은 축하드려요. 뇌를 바꾸는 건 어려운데 장은 쉽잖아요. 뇌를 바꾸려면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장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되게 더 좋은 어떤 이제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좋죠?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건강 주제에서 비만이나 어떤 건강 주제 할 때 그거 유전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거 비만 유전이다, 아니면 심장병 유전이다.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전이라는 것은, 또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설계도예요. 우리가 부모, 아빠, 엄마로부터 절반씩 해가지고 설계도의 절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세포 안에 있는 핵이라는 공간에 나의 설계도가 있고요. 그게 내가 어릴 때, 태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에서 무언가 만들어질 때,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계속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인이라고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뭔가 합성하고 만들어지고 또 분해하고 있어요. 이때 그 설계도가 핵 안에 있는 어떤 유전 정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설계도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설계도를 쓸지 말지는 우리의 습관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총이면 총 안에 장전된 총알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치매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쳐볼게요. 그 말은 저는 지금 총을 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치매라고 하는
총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알이 의미가 가지려면 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후속 유전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후성, 나중에 원래 만들어진 게 딱 끝 이런 게 아니라 유전자라는 설계도가 있긴 한데 어떤 높은 확률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가 가지는 것은 우리 이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비유 괜찮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환경 이것들이 내가 이 총을 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학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런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코드 변형 또는 RNA 간섭을 통해서 이런 습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이 건강 주제 얘기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 관리 할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제 유튜브 댓글에 가끔씩 나와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물질들은 조심하거나 아니면 좀 끊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항상 댓글에 이제 나온 대표적인 글들이 저렇게 해봤자 얼마 못 삼. 뭐 우리 할머니는 90살까지 뭐 미스커피 잘 먹고 살았음. 뭐 저런 거 다 개소리임.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 삶.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 살면 더 일찍 죽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그림이에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래. 나 술 아무 때나 먹고 자주 먹고 음식도 아무 때나 먹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퀄리티 신경 안 쓰고 과자, 편의점 이런 거 많이 먹겠다. 당신 선택. 하지만 이해하시라. 어차피 당신 선택인데 당신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장전된 총들을 나한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댓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누가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이렇게 비난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각자 선택입니다. 다만 이 그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나쁜 짓 많이 하면 결국엔 내가 총알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운이 나쁠 때 또는 충분한 힘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고 그 결과가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뇌질환들, 퇴행성 뇌질환들 이런 것들이죠.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축하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지금 한 번 더 이해하고 가는 거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살 빼고 근육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다. 예뻐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양이라는 게 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을 통제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과 퍼포먼스, 행동, 무기력 통제하고 이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일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이 사람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몇 분 지났죠? 30분 동안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바꾸기 어려운 게 있긴 하지. 뇌 바꾸기 어렵고 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뇌는 바꿀 수 있긴 해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신 거예요. 네, 음식의 영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좋은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뭐 복근 운동 몇 번 하면 식스팩이 생긴다고 믿지 않잖아요. 내가 영어 학원 몇 달 가면 프리토킹 되는 거 아니고요. 담배 한 번 핀다고 해서 폐암 안 걸려요.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그거 안 먹어도 그거 먹어도 괜찮다. 그거 먹어도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운동하는 거 좋지만 그걸 좀 덜 먹고 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각자에 따라서 이제 운이 나쁜 사람들은 그 흡연의 결과가 폐암을 유발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설탕 먹을래요 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1년에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쳐볼게요. 하루에 2번씩 1년에 700 몇 번씩 수만 번, 수십만 번 동안 그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뭘 먹겠다는 결정, 나의 식습관은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 이거 실험할 거예요. 나한테 고반복 실험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되나 볼 겁니다라는 의미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몸이고 내 몸 아니에요. 스스로한테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똑바로 이해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습관이라는 게 조금 무거운 거예요.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몇 번 하다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질 때까지 가는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지난 수십 년간의 행동의 결과다. 참고로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또 명의 중에 한 분인 되게 미래를 보고 있는 어떤 의학을 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날 이제 그분께서 그 하는 병원에서 제가 건강검진을 다 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영상이 나오진 않았는데 저도 되게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습관을 8년 동안 해왔는데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나쁘지 않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조금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영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 양, 탄단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양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어요.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버리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음식 종류. 근데 단순히 단백질 음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떤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또는 그것들이 몸에 실제로 얼마나 흡수되는지, 그 음식이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예를 들면 두부 100g과 두부 단백질 100g과 또는 예를 들어서 고기 100g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단백질 100g씩 들어있어도 실제 들어왔을 때 몸의 반응이나 또는 흡수되는 양은 달라요. 네, 종류입니다. 두 번째, 양. 네, 얼마나 먹는가. 에너지일 수도 있고 영양소의 양일 수도 있고. 세 번째, 타이밍. 되게 중요해요. 영양을 생각할 때 타이밍을 놓치면 절반 놓치는 겁니다. 언제 먹는가 그리고 언제 안 먹는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때 잘 먹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할 때 먹으면 안 됩니다. 언제 먹지 않는가? 잠들기 전 5시간 이상. 우리가 소화라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길게는 8시간이 걸려요. 소장에서 소화가 끝날 때까지 7시간, 8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12시에 누웠어요. 이제 위에서 소화가 막 끝나서 넘어가고 있어요. 잘 때는 소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게 더 숙면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안 먹을지.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보통 우리가 9시쯤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약간 팁을 드리면, 현대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아침과 점심을 잘 먹는 게 유리해요. 반대로 아침 걸렀어요. 나 간헐산식 할 거니까 아침 거르고 있어라고 했어요. 아침 안 먹었죠? 점심 회사에서 먹죠? 좋은 거 먹기 힘들죠? 그러면 언제 많이 먹어야 돼요? 저녁. 그때 과식 폭식하게 되고, 근데 자기 전까지 시간 얼마 남았잖아요. 이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헐산식을 얘기할 때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되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게 아침, 점심 잘 먹기예요. 인간은 하루 2끼도 괜찮습니다. 물론 운동량이 많거나 몸이 엄청 크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인간은 하루에 2끼를 잘 먹는 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점심을 잘 챙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 동안 가장 좋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가 되게 사람들한테 효과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침 첫 끼를 잘 먹게 되면 점심 좀 잘 못 먹어도 괜찮아요. 점심은 좀 나쁜 거 밖에서 먹어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저녁 안 먹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미 좋은 걸 다 먹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케이, 프로세스. 이제 이건 약간 고급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음식의 퀄리티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퀄리티를 볼 때 그 식재료가 어떻게 가공되고 조리되었는가, 유통되었는가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어떤 소고기가 좋다고 해볼게요. 소고기가 있어도 그 소가 곡물을 먹고 자란 근육과 이런 원래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지방이 뒤룩뒤룩 들어있는 건강하지 않은 툭불 소라면 그 소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주지 못할 겁니다. 물론 엄청 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에서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거 이력들이 되게 중요하다.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맥락도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건강 주제에서, 영양 주제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영양이란 것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무조건 됩니다.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각자한테 맞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의 맥락을 봐야 돼요. 현재 몸 상태가 어떻지? 유전 상태는 어떻고, 생활 습관은 어떻고, 과거에 어떤 습관을 해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이거에 따라서 맥락은 바뀐다. 아까 말했던 것도 있죠. 장이 망가진 사람과 장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 차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또 그것들에서 되게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장 망가진 분들은 채소 먹으면 그냥 구멍 난 데다가 이상한 거 쑤셔 넣는 거예요. 네, 소화가 어렵잖아요. 원래 식이섬유가 장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채소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가스 더 차고 속 불편한 분들은 지금 채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장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점. 모든 음식은 다 효용과 리스크가 있어요. 또는 비용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식품마다 조심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다 있어요. 얘들을 이해하시고 주의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대사라는 게, 소화라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백질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내어주는 게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네. 이건 모든 음식이 다 적용돼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자마다 되게 이런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영양을 찾아야 된다. 개인화를 해야 된다. 네, 맥락, 어떤 양과 타이밍 같은 것들, 종류 같은 것들 조절하시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뭘 얘기했다고 해서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면, 야, 지금부터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내가 내 몸의 영양사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호구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돈으로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주식으로 됐다, 누가 비트코인 하라고 했다, 누가 이거 투자하면 된다 했다. 그래서 그냥 듣고 투자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똑바로 공부하고 판단하고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 동기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 영양이라는 게 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내 몸 케이스 누가 알아? 내가 알지. 심지어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 몸을 내가 이해하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실험해보고 반응 보고, 아, 나 이거 맞구나 안 맞구나, 아, 나 지금 장 망가졌구나 안 망가졌구나, 나 이런 호르몬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먹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뭐 케이스 몇 가지 예시를 보면, 질병 있는 사람과 또는 질병 없는데 예방하고 싶은 사람의 식단은 다르다. 또는 나는 지금 그냥 건강한데 더 좋아지고 싶어요, 컨디션 더 좋고 싶어요 하는 사람의 식단도 다르겠죠.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근육 늘리고 싶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끼가 괜찮다고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3끼, 4끼가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한테는 1끼가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똑같은 여성인데 10대냐, 또는 가임기 여성이냐, 또는 지금 이제 갱년기, 또는 이후냐, 다르겠죠. 여자분들 한 가지 조심할 거,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조심할 기간이 있어요. 생리 주기가 28일인데 조심할 기간, 생리하기 전 일주일. 네, 그 시기 어떻죠? 막 호르몬 날뛰고 감정 날뛰고 식욕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더 기운 없고 예민하고 붓고 괜히 탄수화물 더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그렇죠. 그 시기가 우린 그동안 약간 조금 싸우려고 했잖아요. 통제하고, 너 왜 그것도 못 참아? 그 시기는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약간 잉태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조금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 또는 변화가 있어, 나 이때 좀 잘 좀 먹어줘, 잘 좀 쉬어줘, 잘 자줘. 그 시기에는 너무 과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시기 안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복잡해지죠. 육체 노동자와 사원 노동자, 또는 예를 들면 그냥 운동 안 하는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저희 외할아버지가 농부였는데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지만 외할아버지는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돼요. 외할아버지는 끼니수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반대로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약간 사무 노동자였거든요. 앉아서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탄수화물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개인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의 추적점도 가변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몸 상태나 어떤 시기에 있냐에 따라서 영향은 바뀌어야 된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활동량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탄수화물 좀 더 먹어도 돼요. 그때는 좀 더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고 그때는 끼니 수 더 늘려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몸에 살이 많거나 대사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도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식단을 바꿔야 된다. 네, 여자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케이. 이분도 이야기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식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하고 마는 거 아니고 내가 일주일 하고 마는 거 아니고 앞으로 내가 뭐 죽을 때까지 가깝게 꾸준하게 해 나갈 식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기존에 있던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라는 기관은 되게 많은 세포들이 있겠죠. 그 뇌라는 이런 신경기관의 핵심 어떤 단위가 신경세포고 그 신경세포를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이 기본 구성 단위고 신경계라는 것은 나의 뇌부터 전신의 말단까지 뭐 다양한 회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전기회로예요. 전기회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신경계가 작용한다는 것은 그 뉴런들이 흥분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신경세포들은 사실 전기회로라고 했지만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치 블루투스처럼 약간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뉴런부터 다음 뉴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재미없어 보이지만 한 번만 집중을 해볼게요. 중요해요. 위쪽에 있는 뉴런의 말단에서 어떤 이제 전기적 흥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위쪽에 있는 앞에 있는 뉴런이 흥분을 하면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뿜어져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호르몬은 아니고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동하는 어떤 신호 물질이고 이거는 이런 세포 사이, 뉴런 사이에서 전달해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어디로 나오느냐? 시냅스에 나와요. 시냅스라는 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빈틈 공간인데 그 공간 안으로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다음 뉴런에 있는 이 수용체, 이 가지 모양의 수용체인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특정한 수용체가 여기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 다음 뉴런이 흥분하게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런과 뉴런이 서로 신경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되게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신경 회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들어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빵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어떤 자극부터 해가지고 빵까지 이어지는 어떤 회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무서운 걸 보면 뭐 숨는 어떤 회로가 있다. 해볼게요. 그 회로라는 게 어떤 뇌 안에 또는 전신에 있는 어떤 회로인데 그 신경 회로에 작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빵을 먹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한 번. 근데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빵을 먹었어요. 미안해요. 술로 할게요. 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 마신다. 옛날에 20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그날 이제 제가 술 마셨어요. 그러면 신경계 회로가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 번. 그러니까 저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과 술이 연결되는 거죠. 술 마시는 행위까지 해서 느껴지는 어떤 현상까지. 그 회로가 반복되는 게 같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회로가 강화돼요. 이게 이제 신경 가소성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독립적인 어떤 신경 세포였는데 이 뉴런들이 같이 흥분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 사이 연결이 강화된다. 이게 헤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경 가소성의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왼쪽과 오른쪽은 이 뉴런의 변화를 보여준 건데 이 왼쪽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원이에요. 많지가 않죠.
근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더 많아졌어요. 계속 같이 흥분하다 보니까 전달 물질 양이 많아졌어요. 두 번째 변화, 보시면 수용체가 가지가 더 성걸었는데 더 촘촘해졌죠. 다음 뉴런이 신호를 더 잘 받게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변화, 이 머리라고 쳐볼게요. 이 머리가 좀 커졌어요. 머리가 작은데 머리가 커졌어요. 그쪽이 좀 더 뭔가 잘 전달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네 번째 변화, 신경세포들은 미엘린이라고 하는 지방 어떤 절연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전선은 피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두꺼워져요. 같이 흥분하면, 같이 그 회로를 쓰면.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신경 회로가 강화되는 게 장기 강화예요. 장기 약화는 반대로 약해지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재미없는 설명을 왜 하냐면,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의지 싸움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뉴런들 활성화시키면서, 영역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반복할 때 어떤 그 길이 강화되고 강화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분자 생물학적으로 강화됐을 때, 그때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술을 마신 적 없을 때는 항상 그냥 이렇게 없던 길이 없었는데, 술을 마시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스트레스와 술 연결되면서 그 길이 만들어지고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중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 과학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이걸 이해하면 습관 바꾸는 게 더 쉬워지고요. 이걸 이해하면 자책하지 않게 돼요. 아, 망했다. 나 지금 이거 고속도로 있구나. 어떡하냐. 네. 또 재밌는 건,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같이 흥분한 일이 반복되면 강화된다. 근데 반대로 같이 흥분한 일이 안 일어나면 약화돼요. 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반대 흐름이죠. 장기 약화.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는 것, 어떤 뭔가 강렬한 걸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 길을 안 쓰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길을 그만 가야 돼요. 버튼 그만 눌러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조금 줄이고 다른 길을 뚫어야 돼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 마신다. 이거를 그만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동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명상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걷는다. 이걸 해줘야 돼요. 다른 예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퇴근하고 나서 우울하거나 이럴 때, 또는 육아 퇴근하고 나서나 뭔가 과자 같은 거나 이런 거 배달 음식 먹잖아요. 그 순간이 오잖아요. 내가 지금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그 순간에 딱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길 앞에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카페 가서 차 마시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좋은 친구랑 통화하기, 걷기, 산책하기, 명상하기, 호흡하기. 한 번 했죠? 그걸로 길이 생기진 않아요. 2번 해요, 3번 해요, 4번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괜찮네.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동하고 나니까 더 좋은데? 떡볶이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그러면 그 길이 만들어지고 뚫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길을 잘 안 가게 되면 이제 그 길은 안 쓰는 길이 되죠. 근데 좀 마음 아프게도 한 번 만들어진 길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통행 금지가 적히긴 하는데, 근데 언제든지 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 편하죠. 우리가 뭐 잘 하다가, 다이어트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들어진 길은 존재하긴 하나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건강 습관이 마찬가지다. 단순히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몸에 있는 어떤 회로, 이거 활성화시키고 만들고 반복시키면서 일어나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니까 나이대가 평균이 한 20대로 보여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농담이에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습관이 있을 겁니다. 수십 번, 수만 번 했겠죠.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또는 바꾸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을 뚫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온전하게 바라보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전략 짜요. 나 이제부터 저녁에 자꾸 폭식하니까 아침을 잘 먹어보자. 아침 좋은 거 음식 해보자. 또는 저녁에 폭식할 것 같을 때
먹긴 먹되 이걸로 먹는 걸 준비해보자. 미리 준비해놓자. 전략. 노력하는 거 해야죠. 의지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또 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습관 변화의 핵심이다.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 팁 드리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했는데 쉽게 바뀌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기간을 했는데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나중에 좀 물어보니까 항상 보이는 차이점이 있어요. 요리를 하시느냐, 요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직접 요리하는 만큼 건강해진다. 직접 요리하지 않으면 배달 음식을 먹든 외식을 하든 또는 어떤 가공식품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식품이 성분이 깔끔할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내가 건강을 고친다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내가 먹는 게 나를 결정할 때 어떤 내 몸의 재료, 에너지 대사의 재료, 생화학 반응의 재료다. 그 재료를 내가 직접 선택해서 넣어주는 행위가 바로 요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칼로리 생각하지 마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인 좋은 음식으로 날 챙기자. 이거를 많이 할수록 좋다. 근데 우린 직장인이니까 하루에 우리가 두 끼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 끼만, 딱 하루에 한 끼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메뉴도 내가 지금 뭐 고든 램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요리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딱 레시피 3개만 익히자, 5개만 익히자. 이거 의외로 어렵지 않다. 그냥 레시피 괜찮은 거 찾아가지고 거기서 특히 제 유튜브 채널에 레시피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들 3개, 5개 고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해요. 처음은 좀 별로일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맛없고 약간 잘 안 될 텐데 3번 하면 익숙해져요. 3번 하고 나면 아, 이런 재료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대신에 계량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그럼 돼요. 이거를 3번, 5번 하시면서 남 먹지 마시고, 나만 먹지 마시고 남 또 해주고, 내가 만들어서 남는 것들 또 선물해주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보다 보면 그때 그 요리가 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한두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거 평생 해먹을 거예요. 평생 해먹을 거고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들한테, 친구들한테 나눌 수도 있어요. 비용 오히려 적게 들어요. 밖에 가서 음식 사 먹는 것보다 길게 보면 이게 더 싸요.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그리고 저 문장이 중요합니다. 2번째, 내가 주방에서 멀어지는 만큼 병원에 가까워지고 내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만큼 병원에서 멀어진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많이 또 얘기하시는 게 저는 못해요, 저는 바빠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못한다 아니고 안 하는 거다. 왜냐면 못한다고 해버리면 자기한테 속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뭐 넷플릭스 한 번씩 보시고 다들 어디 놀러 가시고 하잖아요. 할 거 다 하시잖아요. 하루에 딱 1시간 정도, 일주일에 주말만 1시간 써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 1이었습니다. 우리 기분 전환할 겸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더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여기가 파트 1이었습니다. 파트 2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걸 갖췄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식단할 때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 끊는 게 먼저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장에 좋은 유산균 먹는 것보다 밀가루 끊는 게 먼저입니다. 나쁜 걸 그만하는 게 먼저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케이. 한 3분 계시네요. 좋아요. 네, 4분, 5분.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이게 또 제가 전달을 해오는 어떤 건강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메시지다. 설, 밀, 나, 튀, 술, 커, 유알. 제가 한 8년 공부해보니까 음식이 뭐 그냥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얘들은 끊거나 조심하는 게 좋다. 하나씩 볼게요. 설탕, 액상과당, 2번째 밀가루, 글루텐, 3번째 나쁜 기름, 4번째 튀긴 음식, 5번째 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커피, 다음 유제품, 알러지 식품.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커피 얘기하면 사람들이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얘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뭐 탄수화물 또는 뭐 당 많아서라기보다는 설탕이라는 게 이당류예요. 포도당과 과당 한 분자씩 결합한 이당류인데 여기서 과당이 좀 문제가 돼요. 과당이 우리가 과일에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설탕을 통해 섭취하는 과당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양의 과당이 들어오면 얘는 간의 독이다. 그래서 설탕은 간을 망치고 대사를 망친다. 과당이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염증 유발하고 지방 만들고 그 지방이 간에 만들어지면 간에 끼면 지방간, 간 밖으로 나오면 살찌는 거. 그다음에 요산, 고혈압이죠. 그다음에 간의 인슐린 저항성 높인다. 간이 우리 몸의 전신에서 에너지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간은 에너지를 어떤 처리하기도 하고 해독도 해요. 그 장기가 술 해독하고 있으면 올 스탑 이것만 해야 돼요. 전신의 에너지 대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보이는 약간 중년 이상의 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배가 되게 많이 나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아마 이제 지금 간 주변에 지방이 엄청 많이 껴 있을 겁니다. 간 안에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설탕 많이 먹으면 식욕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설탕 많이 먹으면 장내 유해균들의 증식이 또 과해지고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산화 스트레스, 고혈당. 또 아까 제가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 분자라고 했잖아요. 또 포도당도 있으니까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포도당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걔들은 혈당이고 우리가 혈당을 계속 높이게 되면 그때마다 그 고농도의 혈당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들을 손상시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할 때 당화 혈색소 측정하시죠. 그 수치가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내 몸에서 얼마나 혈색소가 당화되었는가, 당분에 의해서 변화했는가, 당분에 의해서 손상되었는가, 망가졌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망가뜨린다? 고농도의 당분이. 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탕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고 있을 거예요. 설탕 먹으면서 살 빼는 게 쉽지 않다. 더 불안정해진다. 두 번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장을 망쳐서 전신을 망친다. 우리 이미 설명 다 됐어요. 이해 다 했죠? 자, 혈관이 우리 몸속인데 그 표면에 있는 장 상피 세포들, 얘들이 타이트 정션, 긴밀 결합하고 있는데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에 들어오면은 이 장에서 조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생성을 분비해가지고 저거를 느슨하게 만들어요. 장에 구멍 난다. 끝. 그래서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증상도 있으시면 한번 보실게요. 있으시면 밀가루만 1개월에서 3개월 끊어보세요. 저한테 감사 인사는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 혹시나 주변에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동 부모 계시다면 이미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밀가루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ADHD나 ADD가 있다. 뭔가 좀 불안정하고 집중 안 된다. 자가면역 질환. 뭐 이해 다 됐죠 이제? 염증 문제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염이 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할머니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밀가루 때문일 수도 있다. 피부. 어쩌면 전신의 대사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끝. 나쁜 기름. 우리가 먹고 있었던 대부분의 콩이나 씨앗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억지로 추출한 기름들. 얘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또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거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공식품 드실 때 뒷면에 또는 편의점에 있는 과자나 빵에 보시면 쇼트닝, 경화유 또는 뭔가 마가린 같은 것들 있을 겁니다. 얘들은 최고. 아주 병원 가는데 최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근데 어린이들이 먹고 있죠. 그 원리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안에 오메가6 너무 많아요. 콩이나 씨앗 자체를 우리가 원래 기름 내서 이렇게 농축해서 먹을 리가 없었는데 얘들을 막 짜내니까 그 농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얘들을 먹으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얘는 원래 나쁜 애는 아닌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그 자체가 염증과 활성산소 과잉을 유발하면서 전신에 뭔가를 손상시키고 망가뜨린다.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린다. 세포막 망가뜨린다. 세포막이라는 것은 또 지방 성분이거든요. 우리 아까 세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껍질이 세포막인데 그 세포막이 지방이에요. 그 지방산이 어떤 지방산이냐가 중요한데 얘가 오메가6가 구성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인 식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 식용을 먹었으니까 세포를 까보면 세포 안에 오메가6가 많아요. 막에.
그만큼 더 또 손상에 취약해지고 세포막 기능이 떨어져요. 세포막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 우리 몸이라는 게 작동할 때 뭔가 만들 때 DNA라고 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쓰는 건데 그 공간의 설계도가 손상된다. 또는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합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는 거죠.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메가3가 중요한 어떤 또 지방산인데 오메가6와 3가 같은 효소를 사용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오메가6 많이 먹어버리면 우리가 오메가3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생선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몸에서 처리를 해야지 쓰는 건데 처리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제가 쓴 책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메가6 대 오메가3 섭취 비율을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보통 한 20대 1 정도로 먹고 있는데 또는 그 이상으로 한 4대 1 정도로, 그러니까 6가 4, 오메가3가 1 정도의 비율, 이상적으로는 1대 1 정도의 비율로 먹으면 된다. 근데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주방에 있는 식용유 먼저 보시고 걔들이 일반적인 거라면 버리시고, 여러분들 부모님, 할머니 때 갔을 때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가지고 가서 놓고 가지고 나오세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이제 노화를, 질병 위험을 높이고 있는 일주범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되게 아니 저 정도로 나쁘겠어 하겠지만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제 유튜브에 저 영상들이 있어요. 이것들 보시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방 나쁜 거 아니야? 또는 콜레스테롤 나쁜 거 아니야? 또는 뭐 LDL 관련해서 어떤 알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 닥터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좋은 영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LDL 관련된 영상 시리즈가 있어요. 이걸 쭉 보시면 가족끼리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보세요. 각 잡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설명 안 할 거고 제 채널에도 약간 이 영상이 있어요. 제 채널에 어쩌면 유튜브에다가 최겸 늦기 전에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라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 방식으로 제가 2년 전쯤에 설명한 강의 영상입니다. 재미없고 길어요. 근데 1시간인데 투자만 같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렸고 튀긴 음식의 경우에는 아까 나쁜 기름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더해가지고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튀길 때 고온의 기름을 튀길 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몸에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되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그 친구가 또 다양하게 암이나 문제 만든다. 그래서 약간 나쁜 기름의 문제나 어떤 튀긴 음식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기름의 손상, 산화, 산패.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활성산소나 염증 또는 어떤 뭔가 원래 있는 어떤 체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 술은 넘어갈게요. 커피, 유제품, 알러지 식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 고객들이 이제 딥카페인을 많이 찾는가? 왜 고객들이 티를 많이 찾고 있는가?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지. 사람들이 아는 거야. 카페인 첫 번째, 숙면을 방해한다. 카페인은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들어와서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 결합을 한다. 이게 원래 우리가 잠들 수 있게 만들어주고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공간인데 그 작용에 방해가 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숙면을 방해하는 거지. 두 번째, 커피콩을 우리가 볶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태우는 거잖아요. 스타벅스는 또 유명하죠. 약간 탄 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다면 미디엄 라이트 같이 덜 좀 볶아주는 게 좋아요. 강하게 태운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만들어지는 이 벤조피렌이라는 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면역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부신 피로. 그 우리 여기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어떤 아드레날린 같이 어떤 콜티졸 같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을 분비를 하는 곳인데 여기를 카페인이 자극시켜서 좀 우리를 깨우는 게 있는데 이거를 너무 자주 하면 얘가 피로해져요. 그래서 부신이 파업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 있죠. 커피 안 마시면 힘 안 나는 분들, 뭔가 기력이 안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커피를 더 마셔야 되는 웃으시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약간 맞나 봐요. 네. 웃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커피를 더 마실 게 아니라 부신을 좀 쉬게 해야 돼요. 네. 네 번째, 미량 영양소 결핍. 우리 커피 마시면 조금 더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그때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미량 영양소들,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가는데 그래서 대사가 조금 더 떨어져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곰팡이 독소. 그 약간 뭐 원두 외국에서 들여올 때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거기 커피 콩에 곰팡이가 펴버리면 그러면 걔들이 사실 독소를 뿜는데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사실 저는 신선한 커피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코스타리카나 뭐 아프리카나 우리가 케냐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좀 어렵죠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선한 커피, 관리가 잘 된 커피. 그 다음에 소화기 자극하는 거, 빈속에 커피 먹는 거 반복하면 안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 또 위산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빈속에 커피 마시면 계속해서 위가 다칠 거예요. 아예 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카페인 끊기, 두 번째 저녁 늦게 먹지 않기. 자기 전 몇 시간 동안 공복 유지하기. 그리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 있으면 주변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고혈압 있으면 커피 끊어야 돼요. 의외로 모르시겠지만 그분들 스타벅스는 안 가시더라도 맥시멈 드셔요. 그 믹스커피 있잖아요. 커피 끊어야 돼요. 신경계 불안. 신경계를 자꾸 외부 자극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활성화시키는 걸 반복해버리면 신경계가 원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커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울하신 분들 또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반응이 잘 안 되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 조심하세요. 그럼 더 평안해질 거예요. 좋아. 자, 유제품은 두 가지. 첫 번째, 유당이라는 게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성인들, 또 동양인들은 유당 분해 잘 안 된다. 분해 잘 안 되면 걔들이 또 소장과 장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유당이 하나 이슈고, 두 번째는 카제인, 베타카제인 A1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우유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분해가 또 안 되면 또 장 망가져요. 아파요. 염증 나요. 면역 반응 나요. 그러니까 우유가 사실 좀 뭐랄까, 지금 우유가 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만약 먹는다면 사실 저라면 약간 제일 좋은 우유는 사실 생우유,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먹는 것이고, 또 현대 우유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한테 우유를 주던 품종이 있어요. 그 젖소 품종이 있는데 걔들에서 나온 또 단백질은 베타카제인 A1이 아니라 베타카제인 A2예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A2 밀크가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A1이 아니라 A2를 만드는 A2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젖소의 우유입니다. 알러지 식품은 몸에 들어왔을 때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식품들. 근데 모르시는 거는 급성 알러지 말고도 지연성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몸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푸드 항체 검사 또는 어떤 음식물 과민증 검사 또는 약간 IgG 검사, 다시 IgG 항체 검사를 하셔야지 내 몸에서 알게 모르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최소한 2달, 3달 해보시고요. 변화 보세요. 저한테 고맙다는 메일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외식 좀 했다고 해서 나빠지는 거 아니고 가끔씩 먹는다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식품 환경이, 내 생활 환경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벽한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자. 네,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 가장 많은 날들에 최대한 열심히 하고 안 될 때는 그냥 선방하자.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들 만날 때는 이런 거 좀 많이 좀 강박 안 가져요. 제가 365일 중에서 한 340 며칠 이상은 잘 먹잖아요. 혼자서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럼 나머지 뭐 10 며칠 정도는 그냥 그날은 오케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가스를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 독소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 몸에 충분한 힘이 있다. 어차피 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360일 동안 먹었는데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괜찮으니까 강박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날들은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거 드세요. 다만 과하게 먹지 말자. 오케이. 완벽한 음식은 없다라고 할 때 여기는 제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동물성 식품들, 식물성 식품, 해산물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각자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동물성 식품은 항생제, 어떤 약물, 사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호르몬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식물성 식품 마찬가지, 농약, 또 거기 안에 식물 독소들, 대표적으로 렉틴, 피트산,
효소 저해제, 옥살산 이 친구들은 각자 좀 조사를 하시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식물을 과하게 먹을 때 우리가 얘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 나름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해산물 심각하죠. 원래 같으면 생선 많이 먹고 연어 좋은데 고등어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얘들 먹는 게 영양소는 들어오는데 거기 안에 있는 축적된 중금속이나 또 해양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뭐랄까 바다 밑에 사는 굴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거기로 다 가라앉으니까 얘들도 많이 오염됐다고 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똑똑하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드시라.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들 찾으시라. 음식 먹고 나면 컨디션,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들, 뇌가 뭔가 좀 잘 기능하지 않거나 졸리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복부 통증이 있거나 가스가 차거나 배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붓거나 이런 음식들은 안 맞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지 이해하시고 지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좀 챙겨 드세요. 그리고 검사 두 가지. IgE는 급성, IgG 지연성. 지연성이니까 쥐연성인 거예요. G입니다. 네. 그리고 소금 잘 먹어라. 소금 잘 먹어라. 다시 한 번 더 소금 잘 먹어라. 저염식이나 무염식 헛소리인 거는 이미 다 밝혀졌고 좋은 소금을 똑바로 잘 먹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많은 것들이 예방되거나 치료될 겁니다. 대체약이 아니라 그냥 과학이에요. 소금이 우리 몸에서 이런 영향들을 미칩니다. 거의 모든 세포 작용에 소금이 중요해요. 나트륨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은 소금 뭔지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좀 비싼 거 투자하세요. 우리 보통 하루 술 먹고 나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그냥 쓰는데 소금 하나 사면 6개월 먹어요. 사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마시는 게 맹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소금 1티스푼, 좀 더해도 2티스푼 마셔주면 그 뜨뜻하게 몸이 깨어날 겁니다. 세포가 깨어날 거예요. 왜? 세포 작용들에서 이 나트륨, 칼륨의 어떤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혹시나 배고프실 때나 또는 공부 길게 가져가실 때 또는 단식하실 때 이때 소금 더 드시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설탕 먹을 때가 아니라 물만 마실 때가 아니라 소금을 마실 때예요. 자꾸 배출되니까. 자, 여기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지용성 비타민 D, A, K, E. 사진 찍으세요 그냥 이건. D, A, K, E. 중요한 것은 D인데요. 비타민 D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몸 전신의 대사에서 다 중요하다. 관여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햇빛 쐬는 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햇빛 많이 쐬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진 생선 많이 먹어주시고 달걀, 노른자 잘 먹어주시고 그리고 간, 건강한 소의 간을 먹는 게 꽤 좋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맛이 없거든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는 꼭 하시고 영양제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참고. 그래서 어쨌든 지용성 비타민들 D, A, K, E 다 K. 얘들 잘 챙겨 드시라.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좀 여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 약간 몇 가지 보이는데 저라면 얘들은 챙겨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다 같이 이걸 잘 먹을 것 같아요. 소간, 아보카도, 생선, 달걀 노른자, 브로콜리 또는 일부 씨앗류. 얘들은 그냥 내 주식으로 넣을 것 같아요. 얘들만 잘 먹어도 지용성 비타민 공급도 좋고 좋은 지방산 공급도 좋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그 미생물들이 어떤 대사한 결과물에 어떤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겠죠.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효소로 유기물을 대사하는 작용 이걸 거친 식품들인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들이 이런 유익균들 또는 장 건강에 좋은 것들 또 추가로 만들어지는 물질들 좋으니까 잘 챙겨 먹어라. 뭘 먹는가? 저는 약간 김치 중에서도 약간 양념 많은 것보다는 양념 적은 거 또 사우크라우트 같이 이런 것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빵의 경우에는 약간 좀 아쉽게도 밀가루다 보니까 효용과 비용이 있으니까 판단하시고 요거트도 아쉬운 게 유제품이라서 좀 아쉽고 그래서 약간 저라면 약간 김치나 사우크라우트 그리고 약간 당근 라페 같은 것들 낫또, 청국장, 템페 괜찮은 것 같고요. 콤부차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조심하시되 건강해지고 나면 당분이 좀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나면 좀
좀 가끔씩은 괜찮다. 근데 또 당분이 있다 보니까 과하지 않게.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재밌는 게 발효식품이 좋은 점도 있지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어떤 염증 반응 만드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발효식품이 안 맞는 분들이 더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좀 조심할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일. 자, 저는 과일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아닌데 과일은 건강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지 살찌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우리가 운동량이 많고 신체 활동량이 많고 건강한 경우에는 과일이 되게 좋은 에너지 급원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건강할 때 가끔씩 많지 않게 먹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맥락이 중요합니다. 채식할 때 주의점 몇 가지 있어요. 인간은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 식물로만 먹었을 때는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탄수화물 과잉되지 않게. 두 번째, 식물이라 해도 몸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조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밀가루, 나쁜 기름. 그리고 콩류도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농약. 그리고 렉틴, 피트산, 옥살산 같은 항영양소들 조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물성 식품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데 식물성 식품으로는 충분하게 얻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12. 얘들은 식물성 식품에 많이 없기 때문에 또는 들어와도 잘 처리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영양제를 먹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고 저는 그래서 혹시나 채식을 하신다면 생선이나 달걀은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심할 거는 가끔씩 아이들한테 채식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발달장애, 발달 지연의 지름길. 아이들한테 필요한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안 준다? 그거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부모한테 엄청난 원망을 할 겁니다. 책임 못 질 거니까 나중에 애가 크고 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채식시키자. 육식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육식한다면 더 중요한 거는 그 고기의 퀄리티. 네, 더 잘 건강하게 좋은 거 먹고 자라는 애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일단 비타민과 미네랄을 내장을 통해서 섭취해야 돼요. 내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삼겹살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굽고 튀기는 거 많이 하면 또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조리 방식도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뭘 하시던 간에 검사하시고 대표적으로 유기산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나 유기산 검사처럼 이렇게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을 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전하게. 자, 렉틴, 피트산, 옥살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유튜브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구독하시면 됩니다. 렉틴과 피트산은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이 나름 잘 설명했습니다. 플랜트 패러독스. 그리고 옥살산은 왼쪽에 있는 셀리 K 노턴 이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SG 제가 설명 안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3 채널에서 MSG 영상 시리즈 보시면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욕하시겠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엔 과학이에요. 그래서 MSG도 과하지 않게 가능하다면 먹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레이북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말지 조심할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단 할 때 처음에 뭐 살지 말지 뭐 고를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따라가면 되고 건강 습관 바꾸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식단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조명 어떻게 할지, 잠 어떻게 더 잘 잘지. 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멈춰야 돼요. 그것도 있으니까 가이드 보시고. 네. 요리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막막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또 되게 멋진 분이 예전에 구독자였는데 지금 제 채널에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레시피들 알려주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에리님인데 이분이 하시는 코너가 있어요. 집밥 클래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음식들 배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건강검진 하실 때 원래 받는 항목들은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는 거에다 추가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중성지방 원래 있는데 아포지단백 B, LP 소문자 A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감도 CRP 추가하십니다. 호모시스테인 추가하세요. 다 혈액 검사입니다. 얘들은 인슐린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상복부 초음파는 가끔씩 하세요. 상복부 이런 장기들의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얘들 중에서 암은 가끔씩 보시고 내시경 가끔씩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약간 뭐 부장님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배도 많이 나오고 이분은 약간 심장병 위험 높다,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관상동맥 CT라고 해가지고 심장 주변에 있는 동맥을 촬영해야 돼요. 한 번쯤. 그리고 비타민 D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핍 없는지 확인하시고, 인슐린도 확인하시면 좋아요. 여기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전 지금은 좀 강하게 권고드리는데 그 유기산, 소변 유기산 검사 그리고 모발 미네랄 검사는 한 번쯤은 꼭 하세요. 얘들까지 봐야지 진짜 내 몸에서 대사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영양소가 문제가 있는지, 내 몸에 어떤 독소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용 들어요. 근데 내가 이거 관리 지금 못하고 가다가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더 큰 비용 내야 돼요. 그때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천, 몇억이에요. 네, 여기까지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잘 드렸고, 여기까지. 여기 보이시는 스타일스맵 플레이북, 이게 제가 올해 초에 낸 책인데요. 이론서입니다. 여기 안에 중요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여기 구글 검색창에다가 최겸 리틀리를 검색하시면 어떤 링크가 떠요.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버튼, 무료 PDF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 책의 원본 파일을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는 거예요. 좀 여기 있는 내용만 사람들이 좀 알아도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검색하셔가지고 보시고 다운받아서 보고 내용 괜찮은데 싶으면 사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제 책이나 또는 오프라인에 썼던 강의, 오늘 강의는 약간 좀 작은 강의고 제가 하루 8시간 동안 쭉 하는 강의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했던 강의가 있는데 그거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유료 강의긴 한데 한 1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강의 추천 안 드리고, 그 외에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 강의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지금처럼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하게 식단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근데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이 소중한 줄 알고 돌보게 되면 사회가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약간 사람들이 이제 식단하는 게 또는 건강 챙기는 게 어렵지 않고 평안하게 만드는 걸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유튜브 팀, 다른 한 가지는 이런 또 대체 식품들, 상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본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요. 저희가 보통 인터뷰 영상 하나 찍으면 한 1,000만 원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또 팔아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블라이트 차단 안경, 또는 어떤 면 같은 것들, 빵 같은 것들, 또띠아 같은 것들, 또는 책,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스타일스맵 습관들 잘 챙기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런 강의 영상들이 더 있어요. 그것들 먼저 보시면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더 깊은 이야기가 이런 게 있구나, 이 중에서 이런 거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100분 동안 엉덩이 한 번 안 떼고 보신 것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언젠가 저희가 다시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 3가지 정도만 딱 했다가 한 3개월 지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이라는 게 한두 번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평범한 하루하루들, 걔가 모여가지고 내 몸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진다. 그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 세계로 들어오신 것을 또 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